지친 사람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다시 힘을 낼 에너지를 주는 것은 평화로운 휴식일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휴식이라고 하면 인적 드문 산속이나 사람 없는 해변의 고요함을 떠올린다. 아프리카에서 나고 자랐건 뉴욕 토박이건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사람이 휴식이나 긴장 완화를 그런 장면과 연결시킨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당신이 마지막으로 아무도 없는 산속이나 한밤의 해변에서 고독을 즐긴 것은 언제인가? 잠깐의 침묵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 정지 상태를 뜻하는 정적은 사실 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역동적인 상태보다 더 강력하다. 실제하는 아스피린과 달리 정적은 실제하지 않으면서도 효력이 있다. 그리고 이 모순되지만 강력한 정적의 효력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다. 대화 도중 잠깐씩만 입을 다물어 보라. 한 엄마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얼마 전에 딸아이가 숙제는 안 하고 TV만 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 하고 싶은 걸 꾹 참고 그냥 한번 흘겨보기만 했죠. 그런데 5분 정도 지나니까 아이가 TV를 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 제가 TV를 끄라고 잔소리를 했다면 숙제를 하기까지 적어도 30분은 더 걸렸을 거예요. 30분의 스트레스가 5분으로 줄었다. 더구나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말이다. 사실 안 했는데도가 아니라 안 했기 때문에가 맞다. 이게 바로 침묵의 효과다. 물론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많은 말이 오가서 더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는 침묵이 최고의 방법이다. 침묵은 생각을 자극한다.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치는 아빠를 본 적이 있다. 아이는 5m 앞에서도 골대에 골을 못 넣는 수준이었다. 축구깨나 할 것처럼 보이는 아빠는 아들을 가르치느라 거의 숨이 넘어갈 지경이었다. 상체 숙이고 다리를 더 빨리 움직이고 양팔로 균형 잡고 힘껏 찬다. 아니 너무 약해. 아이는 연방 공을 찼지만 계속 빗나갔다. 가망이 없어 보였다. 아빠는 당장 심근경색으로 쓰러질 것처럼 얼굴이 벌개졌다. 다행히 그의 목숨을 구한 건 그의 지성이 아니라 급격히 저하된 체력이었다. 지친 아빠는 말수가 줄더니 나중에는 거의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자 놀랍게도 아이의 실력이 점점 좋아졌다. 심지어 스스로도 놀란 듯 내가 어떻게 넣은 거지라며 의아해했다. 그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달은 아빠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했는데? 라고만 물었다. 아이는 공을 찰 때 상체를 숙이려 했다고 대답했다. 아빠는 말없이 양쪽 엄지를 치켜 세웠다. 그날 그 아빠는 모든 아빠와 엄마, 모든 남자와 여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을 배운 셈이다. 침묵은 상대의 지성은 물론이고 책임감과 이해심, 관심, 참여까지도 활성화시킨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진리를 깨우친 사람은 많지 않다.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열심히 떠든다. 그리고 결국 실망한다. 제 아무리 좋은 말로 떠들어봐도 외부에서 온 동기는 효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지속력도 약하다. 내부에서 오는 동기가 훨씬 강력하고 오래 지속되는 법이다. 침묵은 최고의 코칭이다. 침묵은 코칭의 기본 원칙이며 가장 효과가 뛰어나고 빠른 변화 유도 방법이다. 한 팀장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예전에는 부하 직원이 잘못을 하면 불러서 야단을 쳤습니다. 변명하는 대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맹세할 때까지 계속 훈계를 늘어놓았지요. 그런데 한 번은 방법을 바꾸어 역지사지의 방법을 써봤습니다. 부하 직원을 불러 제 의자에 앉히고 저는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자네가 팀장이고 내가 자네와 같은 실수를 했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겠나 하고 물었지요. 상사가 훈계를 그치고 입을 다문 것도 모자라 자기 자리를 내주고 자신을 야단쳐 달라니 부하 직원 입장에서는 가히 혁명적인 주문이었을 것이다.
부하 직원은 상사에게 조언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여러 방법을 제안했다. 자문과 코칭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이것이다. 자문은 상대에게 선의의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침묵은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낸다. 협상을 잘하는 사람은 말수가 적고 간단 명료하게 말한다. 단어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를 싣는다. 수다쟁이들보다 2배는 더 자주, 더 길게 침묵한다. 그리고 2배는 더 성공한다. 협상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이런 충고를 한 적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은 할 말이 적은 겁니다. 제가 진짜 두려워하는 상대는 침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알 수가 없거든요. 포커판과 같습니다. 자꾸 떠들다 보면 자기 패만 들키게 되지요. 침묵은 동기를 부여한다. 용기를 주거나 의욕을 고취시키고 싶을 때 보통은 말을 건넨다. 응원과 채찍질, 협박과 설득을 동기부여와 동의어로 생각하면서 말이다. 내가 아는 최고의 동기부여 전문가들은 놀라울 정도로 말이 적다. 심지어 그들은 말을 하는 시간보다 입을 다무는 시간이 더 길다. 한 펌프 회사에서 감동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직원들에게 신제품이 아시아 제품들 사이에서 경쟁력을 가지려면 생산 원가를 20% 절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생산팀이 2시간 정도 창의적 사고 운운하는 연설을 하고 마지막에 결연한 표정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를 복창하는 따분한 아침 조회 장면을 상상했다. 그런데 의외였다. 팀장은 단 2분 만에 훈시를 끝냈다. 작업장으로 들어가니 연단 앞에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연단 위에는 천을 뒤집어 씌운 물건이 2개 있었다. 팀장이 첫 번째 천을 벗겼다. 아시아제 펌프에 엄청나게 큰 가격표가 붙어 있었다. 280유로. 다음으로 천을 벗기자 자사 펌프가 나타났다. 350유로. 직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입을 딱 벌렸다. 팀장은 딱 한마디만 했다. 3개월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가격표를 바꿉시다. 하지만 직원들은 단 한 사람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1시간 동안 연단 주위에 모여서서 어떻게 해야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지 열띤 토론을 벌였다. 만약 생산팀장이 2시간 동안 훈시를 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직원은 훈시가 끝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러 자리를 옮겼을 것이다. 현명하게 말을 선택하면 적은 말로도 상대를 설득할 수 있다. 말이 많다는 것은 할 말이 많다는 증거가 아니라 게을러서 하고자 하는 말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말을 찾지 못했다는 증거다. 윈스턴 처칠은 여느 정치인들처럼 몇 시간 동안 연설을 해대지 않았다. 피와 땀과 노력 그리고 눈물밖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그의 취임 연설은 간결했지만 전쟁을 앞둔 영국 국민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침묵은 학습을 돕는다. 이해가 잘 된다, 따라가기가 쉽다고 느끼는 강의를 살펴보면 그 강사들에게는 비결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시점에 말을 쉴 줄 아는 능력이다. 말을 잘하는 비결은 언어적인 표현에만 있지 않다. 오히려 적절한 순간에 말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말을 잘하는 비결이다. 숙제하고 방 좀 치우고 자전거 차고에 갖다 놓고 이리 와서 설거지 좀 도와. 엄마들이 이렇게 쉼표도 마침표도 없는 잔소리를 퍼붓는 광경을 보면 연민이 든다. 말 잘 듣는 아이를 둔 엄마는 할 일을 알려줄 때도 침묵을 활용한다. 숙제부터 해. 그리고 잠시 입을 다물고는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제대로 들었나? 질문이 있나?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이를 확인한 후에야 다음 지시로 넘어간다. 어떤 회사 팀장이 말했다. 우리 직원들은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팀장이 없는 틈에 부하 직원들에게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 팀장님 말씀은 절반만 들어요.
어차피 한 말 또 하고 또 하시는 거니까요. 이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안 봐도 뻔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쉼표도 마침표도 없이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존중을 받지 못하는 법이다. 특히 직장에서는 입을 다무는 것을 권력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유독 임원들이 말이 지나치게 많은 이유도 입을 다무는 것을 곧 권력이나 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라 여기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식이나 권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침묵은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소통 방식의 일종이다. 그러니 당신 혼자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고 대화할 마음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입을 다물고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자. 상대는 당신을 더욱 존중하고 한층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려 할 것이다. 말이 적으면 똑똑하고 교양 있고 유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친다. 실제로는 어떻건 간에 말이다. 거기에 미소까지 보태지면 20%더 지적으로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귀인 이론이라 부른다. 안경을 끼면 더 지적으로 보이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입을 다물어야 더 똑똑해 보인다. 지인 중 박사학위를 딴 여성이 제약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막상 직장 생활을 해보니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그녀보다 학력은 낮지만 경험이 풍부한 동료 직원들이 일 처리도 훨씬 빠르고 실력도 뛰어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주눅이 들어 말수가 줄었고 미팅이나 회의 시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경험이 부족한 것이 탄로날까봐 자꾸 소극적이 된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동료들의 평가였다.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동료들은 하나같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좋은 사람이에요부터 성격도 좋고 유능해요까지. 자신은 무능하다고 자책하는 상황인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녀를 능력 있는 여성으로 평가한 것일까? 이것은 그녀가 미팅에서 한 걸음 물러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열심히 경청하고 이 사실을 동작이나 추임새로 표현한 결과였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헛소리를 하는 것보다는 아무 말도 안 하는 편이 낫다는 선인들의 지혜를 따른 것이다. 입을 다물면 지적으로 보인다. 아니, 실제로도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대체로 더 지적이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 없이 아는 건 없지만 말을 해야 해라는 충동을 따른다. 지적인 사람들도 그런 충동을 느끼긴 하지만 그 충동을 쫓지는 않는다. 유혹을 이기고 자제할 줄 안다. 지성이 있어야만 자제할 수 있다. 침묵은 이해와 동의를 표하는 강력한 방식이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이해심이 많아 보인다.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동의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긴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모양이다. 그들의 법 원칙에 침묵하는 이는 동의하는 것이 있는 것을 보면 말이다. 현대법에서는 이것을 암묵적 동의라고 부른다. 어떤 제안에 반박이 없을 경우 동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침묵은 계약을 성사시킨다. 물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무 말 없이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사실을 표현하는 것은 곧 동의의 표시가 된다. 말하는 자가 통제한다는 착각을 버려라. 기업에서 그룹 코칭이나 팀 트레이닝을 할 때마다 사장이나 팀장들이 말한다. 팀을 살려야 하니 나는 이제부터 뒤로 물러나겠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세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한숨을 푹 쉰다. 상사는 입을 다물고 부하 직원들에게 말할 기회를 주지 못한다. 1분만 지나면 슬슬 한마디씩 덧붙이다가
곧 본격적으로 연설을 늘어놓기 시작한다. 실제로 대부분 그들이 부하 직원들보다 훨씬 아는 것이 많다 보니 그 찬란한 지식을 가지고 가만히 물러나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 대부분의 경영인들은 침묵을 못 견딜까? 수백만 달러짜리 협상을 척척 해내는 사람들이 그 간단한 입 다물기를 하지 못하다니. 이유는 말과 통제를 헷갈리기 때문이다. 이것이 경영인뿐 아니라 부모, 선생, 트레이너, 자문가 등이 좀처럼 입을 닫지 못하는 가장 흔한 이유다. 이를 가장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좀 전에 말한 팀 트레이닝 자리다. 결국 팀 상황이 참담해지면 내가 소방관이 되어 불을 끌어 불려나간다. 직원들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해 그들의 의견과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상사 때문에 불려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마이크가 내 손으로 넘어와도 상사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불안해한다. 통제력을 잃을까봐,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질까봐, 곤혹스러운 처지에 처할까봐, 권력을 놓칠까봐 불안해하는 것이다. 다 틀렸다. 계속 떠들어야 통제력을 손에 쥐는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통제력이 없는 것이다. 부하 직원들은 바보가 아니다. 제대로 의사를 전달하는 상사와 통제력을 잃을까봐 떠드는 상사를 부하 직원들은 정확히 구분한다. 오로지 통제력을 위해 산다면, 나아가 연설을 통제력과 동일시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입을 다물 능력을 키우라는 요구 자체가 무의미하다. 입을 다물 마음조차 없는 사람에게 침묵하는 능력을 키울 의지가 있을 리 만무하다. 직장이, 인간관계가, 주변 사람들이, 사회가, 모든 것이 날로 바쁘게 돌아간다. 우리는 쉬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들여다보고, 노래를 듣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인터넷 서핑을 하고, TV를 본다. 조용히 마음을 다독일 시간은 없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럴 수도 없다. 어째서일까? 우리는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를 참지 못하는 스트레스 중독자들이다. TV 생방송 중 1분간 쉬어가는 시간도 사실은 휴식 시간이 아니라 광고 시간이다. 현대사회에서 휴식은 없다. 다행히도 정적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이렇게 말하는 직장인들이 많아졌다. 예전에는 점심 식사 후 동료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었는데 요즘에는 5분이라도 회사 주변을 산책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집니다. 한 남성은 이런 말을 했다. 누구에게나 단 5분이라도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쉴 때 인터넷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에 잠기지요. 새 아이의 아빠가 이런 말을 했다.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고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라디오를 켜고 스마트폰을 끕니다. 그리고 홀로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창밖을 봐요. 이때가 하루 중 가장 황홀한 시간이에요. 나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하루를 견디기 힘들 거예요. 10분의 휴식이 하루를 버틸 힘을 준다. 명상을 하건 산책을 하건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쉴 수 있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갖는 것이다. 5분 대기조처럼 항상 연락이 닿아야 하고 항상 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현대인들에게 이런 규칙적이고 의도적인 침묵은 활력소가 된다. 긴 시간일 필요도 없다. 몇 초에서 몇 분이면 충분하다. 정적의 효과는 상상 이상이다. 경기에 출전하기 전 운동선수들을 생각해보라. 경기 시작 직전에 조잘거리는 선수는 없다. 다들 입 다물고 정신을 가다듬는다. 정적 속에 힘이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질문을 받으면 반사적으로 대답을 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생각 없이 대답을 한다. 생각을 한 후에 대답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지만 저절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런 충고를 귀담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사람은 극소수다.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은 한쪽 혹은 양쪽이 입을 다물지 못해서 생겨난다.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침묵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런 조건반사의 문제점을 알면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고요는 많은 것에 도움이 된다. 에너지와 창의성, 직관적 문제 해결을 돕는다. 괴테는 말했다. 가장 큰 행복은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인성이라고. 하지만 괴테가 미처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 자신과 하나가 되는 인성은 고요한 순간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런 고요하고 평온한 순간에만 우리는 자신을 찾을 수 있고 행복에 가장 가까워질 수 있다. 끝으로 당신에게도 이런 행복하고 고요한 순간이 많이 깃들기를, 이 책이 부디 당신이 행복으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